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7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검찰총장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징계위는 윤 총장의 6개 비위 혐의 중 법관 사찰 등 4개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915명을 기록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다시 1000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800명을 넘어서며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처음으로 충족했습니다. 강원도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생 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스키장에서도 첫 확진 사례가 나오며 집단 감염은 물론 지역사회 전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과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의 잘못이 곧 집권당의 잘못이라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보궐선거용 사과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대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이간질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강원도 철원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등 최강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흘째 강력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춥다고 하는데요. 또 서해안에서는 오늘까지 많은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오늘은 모자까지 중무장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렇게 단단히 챙겨 입고 나왔지만 찬바람이 불어올 때면 옷깃을 파고드는 찬바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에서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2도, 철원은 영하 18.2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은 상황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정말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서는 밤까지, 제주 산지는 내일 아침까지 눈이 더 오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대설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울릉도 독도에서는 5에서 15cm, 호남 서해안과 그 밖의 제주에서는 최대 7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6.7도, 대전 영하 9.2도, 광주 영하 4.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1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모레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이것도 잠시뿐입니다. 주말 사이 또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당분간 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신중한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오늘 발표될 확진자는 또다시 1000명 안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젯밤 10시까지만 해도 이미 900명을 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처음으로 충족하게 됩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2.5단계에서 환자가 급격히 2배 이상 증가하거나 일주일간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이 수치는 어제 0시 기준으로 774명이었는데 어젯밤 10시까지 신규 확진자가 915명으로 집계돼 하루 평균 800명을 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들어선 겁니다. 자정까지 수치를 집계하는 만큼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지난 13일 이후 사흘 만에 또다시 1000명을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젯밤 10시 기준 신규 환자 중 수도권이 67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가족과 지인 모임은 물론 병원과 교회 등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탓입니다. 시청이나 경찰서와 같은 관공서에서도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 격상에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확진자 폭증에 따라 3단계 격상 기준을 실제로 충족한 가운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에 불과했던 전북 김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요양원 입소자와 직원 등 60여 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방역당국은 김제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의 한 요양원입니다. 입구에는 출입금지 문구가 적힌 종이가 여러 장 붙어 있습니다. 그제 입소자 2명이 이상 증세를 보여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데 이어 하루 만에 다른 입소자와 직원 등 60명이 집단 감염된 겁니다. 확진자가 속출한 김제 요양원입니다. 확진자는 물론 음성을 받은 입소자도 보시는 것처럼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입소자를 돌봐줄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요양원의 일부 종사자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내에서 적절한 방역 수칙이 지켜졌더라면 그런 안타까움이 함께하는 사고였습니다. 요양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다른 곳으로 확산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양원 인근에 있는 한 양로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요양원 종사자와 친구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요양원 확진자의 배우자와 시의회 직원들이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돼 김제시의회 청사가 폐쇄됐습니다. 김제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도내 요양원 225개소와 요양병원 80개소 종사자 모두에게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동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검사 범위를 요양원 관계자의 가족으로 확대하고 있어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강원도 평창 소재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생 4명을 포함해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당 스키장은 전 직원 800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스키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확산 우려가 큽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개장한 지 2주가 지난 강원도의 한 스키장.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슬로프가 한산하기만 합니다. 지난 13일 이곳 스키 장비 대여소에서 일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의 확진 판정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스키장 기숙사에서 생활했고 나머지 2명은 스키장에서 위탁 운영 중인 스키학교 관계자들로 출퇴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거듭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자제하며 해당 스키장은 즉각 임시 휴장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또 전 직원 8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수도권에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전국에서 자원 행렬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의대생까지 2,800여 명이 방역 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 사이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바쁘게 오갑니다. 모두 선별진료소에 파견된 간호사들입니다. 임시로 천막을 설치했지만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맹추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처음 대구 때부터 제가 하고 싶었는데 못 해가지고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시 긴급적으로 모집을 한다 해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여기서 일하는 게 좀 위험하긴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이 수도권 곳곳에 임시진료소가 추가되면서 의료 인력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곳곳에서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현장에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1차 대유행 당시 전국 각지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앞다퉈 대구와 경북으로 향했던 행렬이 다시 재현됐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어제까지만 800명이 넘는 인력이 방역 현장 지원에 자원했고 의대생들 역시 300명 넘게 의료봉사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간호사협회에 접수된 자원자도 1,744명, 모두 3,000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임시진료소 운영은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건 2주간 전부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인데 대부분 본업이 있는 분들이라 근무 편성에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전사와 소방관, 그리고 전국 각지의 의사와 간호사, 의대생들까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최일선에 선 우리의 영웅들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비상이 걸린 유럽 각국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봉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각종 모임과 지역 간 이동이 늘어나는 이 크리스마스에서 연말 연시로 이어지는 기간에 이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이탈리아 밀라노 중심가 풍경입니다.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식당과 상점 모두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수도 로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뜬 연말연시 분위기가 불안한 이탈리아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 전국을 레드존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드존으로 지정되면 식료품과 의약품 구매, 업무 등의 사유 외엔 집 밖 외출이 제한되고 비필수 업소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독일은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생활 필수품 판매 시설을 제외한 모든 상점과 학교, 보육시설을 폐쇄하고 네덜란드에선 앞으로 5주 동안 전국 이동이 통제됩니다. 프랑스 총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8일간 전 국민이 자가격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Une obligation. Ce n'est pas une obligation. Du bon sens, vous avez parfaitement raison. On dit des recommandations. Parce que 체코도 오는 18일부터 식당과 호텔, 실내 스포츠 시설을 폐쇄하고 전국에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금령을 내리는 등 유럽 각국이 크리스마스 악몽을 막으려고 봉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제약업체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쯤 FDA가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최종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이 승인되면 미국 내에서는 화이자 백신에 이어 두 번째로 접종하는 백신이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위는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징계 혐의 6개 중 4개 혐의에 대해 인정했는데요. 윤 총장 측은 소송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회의는 오늘 새벽 4시가 돼서야 끝이 날 정도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는 데 진통을 겪었습니다. 의견이 나눠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하다가 이제 합의가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근거로 든 사유 가운데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언론사 사조와의 만남과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혐의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추 장관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확정하게 됩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윤 총장은 2개월 동안 총장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히면서 징계가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어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징계위는 그야말로 시작부터 끝까지 충돌했습니다. 결국 최후 진술도 없이 징계위가 종료됐는데 윤 총장 측은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의에선
막판까지 징계위와 윤 총장 측이 팽팽히 대립했습니다. 오전에는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절차상 문제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 10일 증인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신문도 철회하고 대신 심 국장의 의견서를 받는 것으로 가름했습니다.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모두 끝난 오후 윤 총장 측은 심 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추가로 낸 의견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심의를 하루 더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징계위는 심의를 종결하겠다며 윤 총장 측에 1시간 안에 최종 진술을 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시간이면 부족하다 해가지고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국민들께 이제 이런 일로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절차가 종결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결정에 반발해 퇴장했고 2차 심의는 윤 총장 측 최종 의견 진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지난달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부터 어제 징계 의결에 이르기까지 3주 동안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지난 20여일 동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혁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작은 추미애 장관의 갑작스런 발표였습니다.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튿날 추 장관 측은 판사 문건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고 윤 총장 측은 추 장관 지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현직 검사들은 추 장관의 조치가 과도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추 장관 측 사람으로 꼽혔고 일시적으로 검찰 조직 1인자에 올랐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직언을 했습니다. 12월 1일 행정법원이 추 장관 지시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대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같은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배제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뒤엔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판사 문건 안건이 부결되면서 윤 총장의 명분은 더 쌓였습니다. 이후 징계위는 기일을 2번이나 연기한 뒤에야 시작할 수 있었고 이후 여러 절차의 위법성 논란 속에 2차례 회의를 거치는 진통을 겪으며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주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4년 만인데요. 일부 중진들은 사면을 담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 사과문에는 결국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 처리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저희 당은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그런 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탄핵을 거치며 민주화 법치가 오히려 퇴행했다며 민주당이 집권하는 지금의 정치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도 오늘의 기회를 빌어 반성하고 사죄하며 우리 정치의 근본적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제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이 직접 준비한 원고는 5분 분량으로 사죄, 반성과 같은 단어가 10여 차례 담겼습니다. 사과문 작성 과정에서 일부 중진 의원들은 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요구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빠졌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MBN과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사면 요구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인 불만은 아니다라며 이로 인한 당내 갈등을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 금지법을 두고 미국 내 정치권과 북한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이 표현의 자유에 우선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미 정치권과 국제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 의회 인권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의장은 이미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역시 법 처리 직후 미 의회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지지해왔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하에 북한 인권 문제를 더욱더 강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 간에 적절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미국 내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비판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탈북자들이 중심이 된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통일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지만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임대료를 낮추게 하거나 임차인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가르기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영업이 중단되면 임대료도 내지 않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더 큽니다. 이해 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선의로 임대료를 낮추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권장해왔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를 낮추거나 멈추는 것과 함께 임차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의 문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 때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을 이간질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면피하기 위해서 공정을 운운하면서 국민을 서로 이렇게 다투게 하고 이간질시키는 이런 것으로 이게 비화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정부가 방역 실패 책임을 임대인에게 돌리지 말고 이미 확보한 3차 재난지원금부터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차는 7년 동안 밤에는 집에만 있어야 하고 술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게 됐습니다. 조두순 거주지 주변에 몰려들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유튜버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12년 전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조두순은 재판에서 심신 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 판단에 여론이 들끓었는데 법원이 이번에는 검찰 요청에 따라 조두순에게 심야 외출 금지와 음주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 동안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됩니다. 또 집 밖에서 술을 마실 때는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데 음주량은 소주 2잔 정도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와 보육시설, 어린이 공원과 놀이터 출입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조두순 집 주변에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유튜버로 인한 주민 불편 신고가 100건 넘게 접수된 가운데 경찰은 유튜버 등 5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안산시청도 구글코리아에 조두순 집 주변을 무분별하게 촬영한 유튜브 콘텐츠들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경북 구미와 전북 임실, 충남 천안 등 전국 가금류 농장 3곳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잇따랐습니다. 충남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건 2018년 이후 2년 9개월 만으로 방역당국은 농장 반경 500m 내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루 3건의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올 들어 국내 AI 확진 농가는 모두 16곳으로 늘었고 방역당국은 전국 가금농장과 체험농장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등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306표를 얻으며 대선 승리를 공식화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여론을 좌우하는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대선 결과를 받아들였고 러시아와 멕시코 정상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늦은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고립무원의 처지에 몰렸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미국 의회 내 공화당 1인자가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The Electoral College has spoken. So today I want to congratulate President-elect Joe Biden. The President-elect is no stranger to the Senate. 바이든 당선인은 36년간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며 맥코널 원내대표와 깊은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Told them, although we disagree on a lot of things, there's things we can work together on. We've always been straight with one another.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멕시코 대통령도 뒤늦게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Le reitero nuestra felicitación y le deseo la mejor de las suertes por el bien de su pueblo y de nuestras naciones. Un saludo afectuoso. 불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지는 한층 좁아졌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출을 위해 남은 절차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입니다. 이날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하고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 여론 메이커가 돌아선 상황에서 이변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개의 후각은 인간보다 10,000배 이상 뛰어나다고 하죠. 이런 능력을 활용해서 코로나19 환자를 보다 빠르게 찾아내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구호를 듣자마자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견공. 특정 샘플 앞에서 엎드리는데요. 탐지견이 찾은 건 바로 코로나19 양성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입니다. 오스트리아군은 탐지견과 함께 코로나19 환자를 냄새로 구분하는 훈련을 1년 가까이 해왔다는데요. 250개의 샘플을 두고 양성인지 아닌지를 10분 만에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인체가 내놓는 특정 화학물질을 탐지하는 거라는데 후에 실제로 도입된다면 신속하게 감염자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네요. 요즘 중고 물품 많이들 거래하시죠? 한 남성이 오래된 중고 카메라를 하나 구매했는데 뜻밖에도 타임캡슐이었다고 합니다. 고즈넉한 호수와 호텔, 컨버터블 자동차 등 흑백 사진에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납니다. 아일랜드의 한 수집가가 1935년에 출시됐던 카메라를 최근 사들였는데 그 속에서 필름이 발견돼 복원해낸 겁니다. 사진은 1935년에서 1950년 즈음 찍힌 걸로 추정되고 이 남녀가 유럽을 여행하며 찍은 걸로 보인다고요. 범상치 않은 모습에 이들은 대체 누굴지 왕족이나 영화배우는 아닐지 추측이 나오는데요. 수집가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후손들이 혹시 알아본다면 꼭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네요. 얼마 전 영화 아쿠아맨을 사랑에 맞지 않는 암 투병 중인 소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소년이 8살 생일을 맞아 1일 라디오 DJ가 됐다고 합니다. 아쿠아맨 피규어를 받고 좋아하는 이 모습 기억나시죠?
아쿠아맨의 주인공인 제이슨 모모아도 데니의 팬이 됐을 정도인데요. 늘 밝게 투병을 해내는 데니의 8살 생일을 맞아 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1시간 동안 DJ를 맡겼습니다. 선곡은 물론 사연도 고르고 홈페이지도 바꿨는데요. 농담까지 하는 여유로 스튜디오를 들썩이게 했다고요. 암과 싸우면서도 누구보다 씩씩한 데니가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오히려 희망을 전해줬네요. 오늘 출근길도 정말 단단히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춥다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춥습니다. 제가 옷을 단단히 껴입고요. 모자에 장갑, 목도리까지 착용을 해봤지만 옷깃을 파고드는 찬바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과 일부 경북 지역에서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도, 철원은 영하 18.5도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뚝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호남 서해안과 제주는 밤까지, 제주 산지는 내일 아침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설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울릉도 독도와 제주 산지에서는 5에서 15cm, 호남 서해안과 그 밖의 제주에서는 최대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6.7도, 청주 영하 8.5도, 대전 영하 9.9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1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올라서 모레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아예 추위가 풀린 건 아닙니다. 주말 사이 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출근길 날씨 전해드렸습니다.